네, 그럼 이 시각 월가 통해서 시장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블랙퀀트 에쿼티 윤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딱 지난주에 저희 방송 나오셨을 때 이 네. 금과 은값이 랠리를 펼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네. 근데 지난주 금요일 이 케빈 워시 지명 이후에 귀금속 급락했고요. 금융시장 자체가 지금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워시의 여파가 좀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실까요? 사실 이제 저희도 저번 주에 전망을 드렸던 게 골드는 5,000불까지를 전망을 한다라고 얘기드렸고 5,000불 이상부터는 사실상 이제 랠리가 거의 종료되는 시점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렸는데 이 부분을 이제 글로벌 IB들도 다 동일하게 보고 있던 포인트이다 보니까 사실 해당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빨리 랠리를 더 공격적인 매수를 트레이딩하고 그다음에 빠르게 이제 숏으로 전환하면서 트레이딩을 이제 매도 쪽으로 전환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베팅이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거래량 자체에 있어서도 거래량 자체가 공격적으로 언제까지나 매수가 이어질 수는 없는 부분이었고 목표가에 도달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원래 금과 은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단기적인 매도세를 하루 이틀 안에 좀 빠르게 빼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트레이딩은 굉장히 정상적인 트레이딩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단가 조정적인 부분 이후에 다시 또 굉장히 좀 빠른 속도의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골드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조정을 차라리 이틀 안에 좀 빠르게 받고선 매수 전환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 참고로 이제 케빈 워시가 이제 매파적인 성향이다라는 점들이 계속해서 언론에서 많이 좀 대두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케빈 워시 자체의 성향은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와의 유대 그리고 트럼프의 압박적인 부분에서 피할 수가 없는 인물이고 그를 따르기로 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매파적인 성향을 강조할 수는 절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더 공격적으로 해줄 것이냐 아니면 기존 FOMC의 정책을 정도 유지해주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 문제의 기로에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개인적인 성향은 생각보다 빠르게 이슈화에서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골드와 은 랠리 자체는 현재 시점에서 빠르게 단기 회복 부분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까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케빈 워시 자체 발언은 없었거든요, 아직까지. 뭐 강달러를 지지한다거나 본인이 앞으로 FOMC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에 대한 부분은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우려 자체는 몇 거래일 안에 좀 잠잠해질 걸로 보신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일단은 케빈 워시의 성향에 대해서 언론에서 좀 이제 과측측하면서 네. 그런 부분들을 트레이딩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골드나 실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목표가를 도달함과 동시에 리스크성 청산을 굉장히 빨리 던졌던 것인데 이제 그런 트레이딩과 폭락에 대한 부분들을 케빈 워시와 너무 이제 과하게 밀접하게 연관을 시켜가지고 케빈 워시의 성향으로 마치 앞으로의 모든 패턴이 달라질 것이다. 즉 이제 통화의 방향성까지도 뭔가 강달러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좀 단기 과측측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는 좀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약달러로 가기가 좋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그 과정의 중간 적임자로 케빈 워시를 적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케빈 워시가 단독적으로 행보할 수는 없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귀금속 가격이 많이 빠졌고 이게 사실 워낙 과열되어 있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금값과 은값에 대해서는 전망이 조금 갈리거든요. 금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좋을 거다라고 보는 반면에 은은 투기적인 자산이 됐다. 이거는 조정 구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실버는 정상적으로 조정을 더 추가받아야 되는 것이 맞긴 합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목표했던 가격대 기준으로만 언급을 드리면은 71 정도면은 이제 실버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조정은 멈춰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장기적으로 최근에 어떤 급등세를 회수해야 된다라는 관점까지 갔을 때는 이제 55 정도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으나 이 정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선에서 한 60 정도까지가 맥스로 움직일 가격 레인지라고 평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단기적으로 폭락하는 수치는 이번에 말씀드렸던 71 정도에서 종료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쉬어갔다가 장기적인 흐름으로 다시 약세로 살짝 회귀하는 흐름을 볼 수 있고 골드는 반대로 자체적인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이제 조정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회복 구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값과 은값에 대한 전망 간단하게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 케빈 워시의 수혜주로 꼽힐 만한 종목들이 몇 가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이 케빈 워시의 수혜주로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띌 수 있는지 제가 한번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에스티로더입니다. 에스티로더의 창업자 손녀와 케빈 워시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에스티로더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실제로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조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폭을 조금 줄이기는 했지만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와 또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중론이죠. 케빈 워시의 장인인 이 로널드 로너와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좀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린란드를 매입해봐라라는 아이디어를 직접 좀 이렇게 제안할 정도였다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확인을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현재 이 케빈 워시 UPS와 쿠팡의 사회이사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UPS와 쿠팡의 주가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도 한번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좀 단기적인 재료에만 그치겠죠? 사실 이제 쿠팡 같은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주 전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최근에도 이제 확장을 하긴 했지만 네. 이제 일본과 동남아 정도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기에는 정치적 압박 정도 최근에 이제 좀 지원 사격을 해줬던 이제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이런 부분들 외에는 크게 사실 미국에서 직접적인 매출 관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크지는 않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한국에서의 지금 대중적인 이미지 부분 그다음에 한국에서 전개하고 있는 사업 부문에 대한 추후의 밸류에이션 평가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가 가장 이제 메인 밸류에이션이 될 걸로 보이고요. 오히려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대한 폭증 가능성을 좀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일본이나 다른 국가로의 진출 부분이 더 핵심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방권에서의 어떤 지원 사격 부분은 좀 제한적일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는 좀 관계사라고 보기에는 좀 가계도가 좀 많이 떨어져 내려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거는 추후에 M&A 건들이 생기게 될 경우 그럴 때는 케빈 워시의 어떤 지원 사격이라든가 혹은 이제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압박 같은 것들이 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특별한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뭔가 M&A 관련된 이슈가 엮이게 될 경우 혹은 뭐 IB 관련된 대출들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런 건들이 발생할 때만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특별한 이슈들이 있지 않은 이상 일단 영향 자체는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인데요. 지금 또 연방정부의 부분적인 셧다운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셧다운 자체는 좀 일찍 끝날 걸로 보여서 증시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럴까요? 사실 일단은 지금 사실 이제 3일 기준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전과 좀 다른 점이 명확하게 있다라면은 이전 셧다운 때는 이제 예산안이 가장 핵심이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던 정책적인 부분들, 즉 오바마 케어에 대한 축소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에 대한 적대적 정책으로서 본인이 강하게 추진하려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공화당이 이런 부분에 대한 임시 예산권을 갖고 있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조금 더 강한 어떤 행보를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임시 회기 형태의 중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는 가장 문제됐던 게 어쨌든 민간에 대한 이민 정책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민 탄압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트럼프 정부의 어떤 실책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발심의 일종의 셧다운 형태였기 때문에 사실 장기화되기에는 굉장히 명분이 부족한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장기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트럼프 정부가 더 질타를 세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의회한테 어떤 것들을 많이 역임해 둔 상태가 아니라 본인의 독단적인 어떤 셧다운으로 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부 입장에서는 오래 끌고 갈 수는 없는 셧다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셧다운 부분이 어느 기업군에 영향을 줄 것이냐 혹은 어느 매크로적인 이슈에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이슈들이 좀 많은 상태인데 사실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는 매크로적인 이슈에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이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이제 국채 같은 부분들, 국채와 그다음에 특정 기업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골드나 실버 같은 가격에 대한 부분들에 영향을 좀 더 크게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이런 셧다운 같은 사태들이 있을 때에는 골드나 실버에 대한 과한 매도 트레이딩이 좀 빠르게 회수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골드나 실버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대체 투자 자산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기업으로 확장해서 보자면은 방산주 정도로 좀 확대를 할 수는 있긴 한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 방산주가 이런 이민 탄압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오히려 최근에 방산주들은 대형 전쟁으로 갔을 때 조금 더 영향을 크게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로키드 마틴이나 뭐 그다음에 팔란티어 같은 몇몇 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형 작전에 대한 참여 권한만 있을 뿐 어떤 이런 소규모 민간 탄압에 대한 부분까지 직접적으로 책임지지는 않기 때문에 관련성은 살짝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팔란티어 말씀해 주셨으니까 또 오늘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실적 자체는 뭐 탄탄하게 잘 나와줄 걸로 보이는데 실적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발표된 이후에 사실 주가의 반응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사실 일단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가져가고 네.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분기 실적 성장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거의 10%대 초반의 성장세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값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치고 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애초에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부터는 본격적으로 CIA, FBI뿐만 아니라 CIA, FBI는 원래 클라이언트였고 해당 부문에 대한 총액 확장, 그다음에 방위비에 대한 증액으로 인해서 추후 이제 예상 수주한 포워드 PE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빨리 증가해 줄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재무 상태 혹은 이제 미래 재무 상태에 대한 전망까지 반영이 되면서 실적 발표 시즌 대비해서 굉장히 좀 어닝 서프라이즈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팔란티어의 실적에 대해서는 어떤 의문은 거의 없어요. 네, 근데 핵심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심지어 포워드 PE까지 감안을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이 너무 과밸류 되어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이전에도 이제 한번 언급드렸던 게 이제 PER 700까지도 갔었던 기업인데 지금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340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상회하는 기업들은 사실 테슬라도 이걸 상회하지 못하고요. PER 기준으로 봤을 때 특정 기업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급감하는 케이스일 경우에만 이 밸류에이션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팔란티어급 정도 규모까지 가면은 이 정도 밸류에이션을 치는 그런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560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조정을 받아주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 560%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가격으로 봤을 때는 지금 120 정도까지 조정을 받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레인지를 적어도 20% 정도는 폭락 가능성은 열어두고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좀 얘기할 때 예민하긴 한데 왜냐하면 팔란티어를 보유한 분들이 굉장히 좀 많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팔란티어 ETF 형태로 레버리지를 태우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물론 원하시는 거는 상승이겠지만 어쨌든 레버리지 보유자들이 많을 경우에는 투매세가 전환이 됐을 때 굉장히 빠른 투매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차라리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반등 구간으로 좀 빠르게 V자 형태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형태의 상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의 특이점을 좀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시고 가면은 트레이딩 포지션이 만약에 실적 발표 시즌으로 어떻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크게 잘못된 트레이딩이 아니라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상품이라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자체도 잘 나올 거고 좋은 주식이면은 사실 모두가 동의를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치 기대감을 워낙 앞서서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현재 밸류에이션 자체로 고려를 했을 때 적어도 120달러 선까지는 내려와야지 매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네, 저희는 120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네. 이제 포지션에 대한 증액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요. 저희는 만약에 이제 스프레드 거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0부터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매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거는 85달러 정도 사이까지 해서 이제 스프레드성 매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위값 기준으로만 얘기 드렸을 때는 85에서 90 정도 되면은 중위값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단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스프레드성 매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 가격이 우리가 원하는 딱 한 점까지는 오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그걸 스프레드로 좀 나눠서 매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팔란티어와 함께 좀 묶어서 볼 만한 기업 오라클입니다. 오라클도 사실 최근에 주가 차트를 보면 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게 AI 투자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도 일단 프리마켓에서 3.7% 정도 올라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브리핑한 내용을 봤을 때 피치가 신용 등급을 유지했다.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건가요? 사실
이게 좀 차이를 느끼실지 못할 수 있는데 네. 뭐가 다르냐면 오라클과 특정 이제 AI 기업들 혹은 이제 클라우드 기업들과의 좀 차이점이 살짝 존재합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는 워낙 장기화된 기성 클라이언트들을 기반으로 한 본인들의 매출 기반이 굉장히 탄탄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비교하자면은 ARR 매출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변동성 매출 비중이 굉장히 낮은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실적적으로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나오더라도 절대 분기 실적 기준으로 10빌리언 이하로 나올 수가 없는 기업이야. 그래서 그런 기업인 정도로 굉장히 탄탄한 매출 성장을 그냥 계단식으로 성장해 온 상태이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이탈 비중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AI 칩셋 기반으로 투자를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데이터 센터 관련된 매출들이 실질적으로 찍히고 시작하고 있는가, 제대로 증가를 보이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최근 들어서의 오라클의 매출 현황을 좀 보게 되면은 관련된 매출 비중 자체가 사실 해당 부문에서 10% 이상의 공격적인 성장이 분기별로 계속 나오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전 분기 대비해가지고 매출 성장은 한 7에서 8%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익적인 부분들에 대한 증가도 마찬가지로 한 10% 초반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게 맥스 수치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PER이나 뭐 PSR이나 다 일단 감소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시점에서 뭐 공격적으로 뭔가 이익이 증가한다라고 해가지고 밸류에이션 자체가 S&P 평균치보다 낮아지기는 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주가 조정 부분을 좀 과하게 좀 크게 받은 상태예요. 채권에 네. 대한 부담 때문에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채권의 주 발행을 만들어냈던 주 대상수가 결국엔 오픈 AI이거든요. 오픈 AI의 선발주 계약금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과하게 책정해서 사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들어가면서 조금 더 과하게 채권 발행을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폭탄으로 따지자면은 가장 많은 금액 중에서 사실 MS가 제일 높아요. 오픈 AI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발주 금액을 받아냈던 건. 근데 오라클이 지금 한 3위 정도 되는데, 오라클이 어쨌든 발행시켰던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건 맞지만, 당장 그러면 이제 칩셋이나 데이터 센터를 세팅을 했을 때 매출 회수를 못할 것이냐, 이게 날아가는 자금이냐라고 봤을 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AI 데이터 센터는 지금 세팅하는 대로 내년이든 뭐 1년 후든 계속해서 수요자들이 폭증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여기서 이제 적자가 발생해가지고 뭔가 계속해서 뭔가 재무상에 악영향을 끼치고 이 데이터 칩셋 관련된 부분들이 뭔가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더라도 오라클은 당장 기성 클라이언트들한테서 본인들이 AI 관련된 트레이닝을 먼저 선제안해가지고 DB를 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점이 오라클의 특이점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레리 앨리슨이 그런 역량이 본인이 있기 때문에 더 공격적인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팔란티어는 $120 정도로 잡아주셨잖아요. 네. 오라클 지금 한참 과매도 구간에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바닥을 다져줘야지만 추가 매수가 가능한 건가요? 사실 저희는 뭐 정말 안정적인 가격이라고 하자라면 네. 이제 120 정도까지는 좀 빠지면 정말 네. 안정적인 가격이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 떨어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가격대로 봤을 때는 네. 145 정도까지가 아마 실질적으로 만약에 추가 폭락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조정받을 수 있는 맥시멈 범위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매도량들이 막 회수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막 쇼커버링이 빠르게 나오고 이런 상태는 아닌데, 추후에 매도량들이 차라리 좀 쏟아져 내려오게 된다라면은 마지막 매도량들이 그때 정도면은 매입 가능성이 145 정도면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오라클 오픈 AI와 묶입니다. 오픈 AI와 묶이는 종목 하나 더 있죠. 언급을 해주셨죠, 간단하게.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최근에 부진 자체가 오픈 AI가 구글에 좀 밀리고 있어서 이 부진 자체도 좀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뭐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소프트웨어 업종이 다 같이 묶여서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하락이 줍줍의 기회인지 이게 좀 궁금해요. 일단은 두 가지 정도가 지금 시장에서 평가하는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실적 발표적인 부분 봤을 때는 분기 매출 기준으로도 거의 뭐 4.6% 정도 성장세를 보였고, 사실 이익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전혀 밸류에이션의 문제는 아닙니다. 매출도 잘 증가하고 있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제가 오라클 언급드리면서 제일 많은 이제 계약 수주량을 오픈 AI한테서 받아낸 게 MS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MS가 주발주 대상자예요. 네, 그래서 왜 그렇게 주발주 대상자가 됐냐라면은 사실 오픈 AI에 적극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그 투자금을 추후에 매출로 환수받기로 계약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픈 AI한테서 그만큼의 이제 칩셋 사용량,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AI 미리 칩셋들을 사전 발주도 많이 해놨던 상태이고 데이터 센터 건립도 그만큼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픈 AI를 발로 출발했던 마이크로소프트한테도 전이 된 큰 이제 재무적 리스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코파일럿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파일럿의 명칭을 이 윈도우 내부에 있는 그냥 어떤 프로그램 정도로만 인식하실 뿐 사실상 실사용하시는 유저들은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도 거의 없으실 거예요. 네. 그만큼 이제 코파일럿은 굉장히 지금 개발 시스템 내부에서만 정말 코파일럿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락해버렸고 사실상 개인 유저들은 거의 없다. 그리고 기관 유저들이라고 하더라도 코파일럿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 클로드를 쓰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의 AI에 대한 부재,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다른 클라우드로 유출될 수 있는 유저 비중이 높아진 상태, 우려가 굉장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단 우려는 굉장히 커진 것은 맞는데 네. 지금의 조정 구간에서 봤을 때는 일단 이번 조정 구간 좀 끝나고 나면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매입을 해도 사실 매출적인 부분이나 이익적인 부분은 추후에 커버링 해줄 수 있는 기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려는 분명히 상존하는 게 맞지만 매입 가치는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입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같은 섹터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종목들, 서비스나우라던가 세일스포스 같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매력이 낮다라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으면서도 본인들의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비즈니스까지도 이제 진출을 좀 공격적으로 진행하면서 미래 소프트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출 비중이 사실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들이 계단식 증가는 보이고 있긴 한데 사실 이익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공격적 투자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전반에 대한 전망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